예, 안녕하십니까. 제52회 조중동, 김무성, 유승민 등 자한당 의원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왜 사법부 등 관료, 기득권, 재계는 동조했을까? 조중동 자유한국당, 보수적 관료 및 사법집단, 범수구 기득권 집단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기독교 재계는 왜 방관했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간간히 탄핵의 주범들을 언급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당장 공천 문제도 그렇고 탄핵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될 시기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탄핵을 주도한 무리들은 현재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 책임 이슈가 나오면 달아나기 바쁩니다. 궤변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침묵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모자급들은 변명 아닌 변명을 만드느라 골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허세도 대단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한 척, 자신이랑 상관없는 척. 몇 가지 그럴듯한 변명으로 들고 나온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랑 정치 이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누리당에서 정치적 입지를 가지고 입신양명을 해온 정치인들이 나는 박통과 이념을 달리한다. 나는 중도다. 나는 혁신적 보수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다. 나는 34%는 진보, 66%는 보수다. 등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좌익 집단 일반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들은 상수입니다. 결국 변수인 보수 집단이 탄핵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마녀 사냥을 개시했던 자인 JTBC를 선두로 조선동아중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유승민, 김무성과 당 주변의 이명박계 상도동계가 가세하여서 탄핵을 완결하였고 과반수를 넘는 보수적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한 축인 강남 대형 교회가 침묵하였고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관료계 일반, 사법부, 군 거의 모든 범수구 기득권 세력이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모든 사태를 꿰뚫어 보았던 상당수의 지혜로운 국민들의 저항과 드러나는 허위와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마무리 짓고 시시한 스캔들 수준의 이 승마 지원을 중범죄로 둔갑시켜서 구속까지 시켜서 박 대통령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탄핵의 과정과 내용의 오류, 불합리성, 불법성, 위헌성은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언론인들에 의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의문, 왜 저들은 탄핵을 주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종합적인 정리를 마쳐야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들이 왜 탄핵을 했는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부분적으로 해왔는데 종합하여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입니다. 이전 이명박 정권에 비해 상류층의 조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인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다는 생각에 국가 자체, 즉 정부 부문의 살림살이 그리고 나라의 곳간을 살찌우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금 없는 복지를 지향하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민복을 구하는 알뜰한 국정 운영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리만 사태와 유럽 금융위기로 엉망이 된 유럽과 미국, 만성 적자 재정에 시달리는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지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 붕괴와 북한 접수에 따르는 통일 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국고를 늘리는 일을 신경 쓰지 않았나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에 대비하는 발언은 집권 시기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세율의 인상보다는 조세 정의와 탈세 방지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대비 고소득층과 자산가의 세금이 늘게 되자 이런 게 보수 정권이냐며 이 기득권층으로부터 비아냥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실효적인 복지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는 좌익들로부터 세금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율의 급격한 인상 없이 경제와 소득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에 비례하여 복지 역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당 정의 분리입니다. 여당 의회 권력의 이 행정부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날카로운 분리를 통해서 여당 의원들의 이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훈, 유승민, 진영 같은 정치인들은 국고를 이용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했으나 좌절되었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 박통 당선 후 자신이 이 경제정책의 실권과 각종 국가 유관 금융기관의 인사권을 가지려고 했으나 청와대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박 대통령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유승민의 금융기관 인사 추천이나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승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이 정당의 국정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청와대와 행정부 주도의 정책을 고집하여 이 떡고물을 노리던 여당 정치인들이 이 앙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사실 유승민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공신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명박계의 집요한 공작과 반대를 누르고 이 세를 규합하여 선거운동을 지휘하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큰 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 김무성 역시 이 금전적이나 선거운동을 통해 박통을 도왔던 자들을 위해 인사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부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도운 사람들과 함께 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의 정당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인사도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반문도 타당합니다. 저 역시 이런 현실론에 기반하여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세를 통해서 동지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쉬운 길을 거부하는 박 대통령은 확실히 현존하는 정치인 그룹 자체를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조국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의 가능성을 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료 계급만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현실론을 이해하나 저는 이런 경우 박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권력을 나눠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소위 보수 세력들의 목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력을 나눠줬다면 유승민, 김무성은 조국의 프리퀄, 조국 앞에 있었던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여 이 구태에 젖은 부정부패를 만들고 정권 내내 구설수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와줬던 언론의 인사를 등용하는 관례를 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언론의 정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보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이 송희영 주필이 수차례 인사 추천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좌절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정윤회 모함을 통해 청와대를 공격했으나 우병우를 통해서 이제 대우조선 비리로 역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의 인척이기도 한 조선일보는 이때부터 앙심을 품고 청와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는 박근혜 정권은 김영란법 도입으로 언론과 관료 계급의 적이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받아먹던 뇌물이나 이 사례의 원천을 차단하는 이 법률을 도입하여서 법조계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과 언론 종사자들이 이 관례적으로 누리던 이 소소한 부정들을 금지시켜서 부수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로 결국 이들 그룹은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이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 탈세를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인 세수 증가를 꾀하여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류층 자산가들, 고소득 계층,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발과 적대감을 높였습니다. 우파 정권이 왜 세금을 늘리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방적으로 기득권의 편에 서는 이 수구적 기득권 정권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재벌과 경제계, 금융계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서민의 피를 빠는 이 뱀파이어 경제, 즉 무분별한 벤처나 사행성 사업, 정부 주도의 방만한 인프라 사업이나 테마형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시장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도 이 자유의 원칙에 맡겼습니다. 이런 정부 개입을 최소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상승하고 기업은 이 예측에 의거하여 이 투자와 경영을 이행했으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고 이는 역시 세수 확대로 이어져서 이 국가 재정 역시 건실해지는 소위 르네상스 시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 박근혜 집권 시기에 뚜렷한 경제 정책이 없어서 유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유능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정이나 위반의 소지가 없으면 잘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경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이끌어가는 것이며 이런 시장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주도의 이 벤처 테마나 금융 정책의 부재로 한탕을 노리는 투기적 자본과 금융계는 박 대통령에게 서서히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재벌 역시 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부 주도형 테마나 벤처붐, 광급 공사를 통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탕하여 쌈짓돈을 챙겨왔던 자본가 계급은 이 박근혜 정부를 심심한 구식 정권으로 규정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한탕을 통해서 주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먹거나 이 부동산을 튀겨서 목돈을 챙기는 비즈니스가 사라져서 자산가 자본가 계급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Money won is twice as sweet as money earned.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폴 뉴만이 한 말입니다. 영화에서. 이 딴 돈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보다 2배 더 달콤하다. 인간 심리의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100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기적으로 50원의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인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상대적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동시에 사드 미사일 배치는 재계의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중국을 통해서 각종 비즈니스 특권과 이 노예 노동을 이용하던 재계는 중국 공산당과의 이 공존을 열망하는데 박통의 사드 배치는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붕괴 역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잘 유지되고 노예나 다름없는 인민들이 잘 통제되는 상황 아래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예 노동은 금광이나 똑같습니다. 석유나 같은 겁니다. 노예 노동 사유권은 곧 프라핏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북한 붕괴 유도는 이들의 잠재적 이익에 사실은 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종교계 역시 이제 점점 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대적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역시 종교계에 대한 과세 여부입니다. 물론 몇 차례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 종교계와 이에 기생하는 관료계급, 언론의 이 완강한 저항으로 사실 실패했습니다. 강남 대형교회, 보수 세력의 한 축이 사실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강남 대형교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종합하면 기득권 우익 계층은 자신들의 고유한 탐욕에 근거하여 박근혜 정권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 수구적인 기득권 지배 계층은 새로운 형태의 이 정부 구조를 꿈꾸게 됩니다. DJ 노무현 정권의 시대는 갔다. 이제 우파의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공고할 것인데 이 기득권의 이윤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용어와 정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잔치 정치를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부류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유승민, 이해운류는 이 파퓰리즘을 도입하여 대중 기만적 복지를 차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정치 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소위 중도 계층을 유혹한다 이런 구실이죠. 즉 국고를 털어서 대중들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소위 안보는 우파, 경제는 좌파라는 거짓 선전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전술을 동원하여서 대중을 끌고 뒤로는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의 복원을 꿈꾸게 됩니다. 기성 기득권층은 사실 개구멍만 터주면 알아서 해먹기 때문에 개구멍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중국, 한국 내 좌익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이 뱀파이어식으로 서민을 갈취하는 투기적 사업과 광급 사업을 억제하고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적절한 복지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 국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사실 대중적인 인기와도 거리가 있으며 기득권층의 저항도 늘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재정, 국방력, 국제적 인지도, 외교적 지위, 국가 브랜드, 국가적 품격 모든 면에서 역사적인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의 기준으로 세계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과는 전임자들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이 세계적인 파퓰리즘 대세에 굴하지 않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탈선시키지 않고 발전적인 궤도에 안착시켜서 순항하도록 만든 큰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모두가 좀 더 내놔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정치 세력과 조중동은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멍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런 권력 체제 하에서는 떡고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유승민이 복지 확대를 추구하다가 박 대통령이랑 등을 졌다는데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권 초기 유승민은 이 자신이 정권의 1등 공신이라고 자처하면서 경제정책의 수장인 것처럼 떠버리고 경제부처나 국영 또는 유관금융기관에 인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와대 비서진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본인 역시 경제부총리 자리를 노렸으나 좌절되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이 국가 재정을 이용한 복지를 주창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으나 이 역시 좌절되었습니다. 2012년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진정되었으나 유럽에서 거대한 금융위기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설프게 국가 재정을 낭비할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뛰었던 자들이 유승민, 이해운 진영입니다. 김무성 역시 정권의 1등 공신으로 선거에 도왔던 여러 인사를 추천했으나 정권의 당정 분리 태도에 좌절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박 대통령을 대신할 카리스마나 압도적 지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내각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과 거리가 있었던 이 호남 토호 세력, 홍석현류의 잡다한 정치 세력들, 보수 언론 등은 이번 기회에 이 권력을 분할하여서 국가를 지배하는 과두 지배 체제를 꿈꾸게 됩니다. 다양한 세력을 동참시키고 권력을 나누어 국가를 지배하면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과두 체제, 즉 내각제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급 정치인의 독주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분할한 이권을 반영구적으로 상속하는 지배계급 천년 왕국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각제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살아있던 권력이었던 박 대통령이 확고한 보수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들 대부분이 내각제를 반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우파 진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내각제로의 개헌도 어렵고 후임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박통의 이 영구적인 제거를 노리게 됩니다. 최순실에 관한 악성 루머를 가공하고 이 마녀 사냥을 시도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박근혜의 이 정치력과 영향력의 이 영구적인 제거, 영원한 제거가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MB계에 김칫국을 마셨던 반기문, 안철수, 한국당 내 김무성, 유승민계 보수 언론은 결국 총공격을 감행했고 강남 대형 교회는 외면하고 사법부와 관료 계급은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좌익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정도가 탄핵의 주도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는 저는 힐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 했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차기 대권을 확신했던 힐러리는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박근혜라는 존재의 제거가 본인이 이 한반도를 다루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차기 정권이 관리가 손쉬운 무리들로 구성되는 것은 힐러리에게는 사실 유리한 것입니다. 힐러리는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보시하고 도미넌트한 인물입니다. 즉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멋대로 하고 남의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이해운과 나경원은 힐러리에게 몰려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승인을 득한 후 탄핵을 밀어붙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급적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인간들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적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MB계 이재호, 김무성, 유승민, 이해운, 장제원, 권성동, 나경원, 김성태, 김용태, 이런 탄핵 주도 의원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홍석현, 조중동의 데스크를 장악한 자들, 이 자들 정권 교체 후 반드시 손을 봐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핵심 주도 세력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 베스트 스트래티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